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난번에 올렸던 NST 라운드 2 코드베이스 PQC 고려대 발표 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그거에 대한 발표가 완성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성된 자료도 같이 드랍박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드베이스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부호 기반 암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베이스의 핵심인 고파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수학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하는 이제 ISD set decoding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NIST에 올라와 있는 부호 기반 코드 암호 7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텔 누크라는 그런 조그만 컴퓨터에서 돌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파이에서 돌렸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부호 기반에 대한 배경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 기반을 알 때는 첫 번째로 코딩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요. 코딩 이론은 이제 샤논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거고, 한마디로 이제 불완전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이제 코드 기반 암호의 핵심 원리가 되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해밍 코드와 선형 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딩 이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이를 선형을 확장을 시켜서 전송을 하는데, 이때 코드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워드에 이제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코드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코드워드를 그 약간 노이즈가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해당 노이즈 때문에 약간 노이즈한 코드워드가 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부호 기반의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전송받은 이 노이즈가 껴있는 코드워드를 디코딩 할 때 그 오류가 제거가 되고, 그럼 이제 원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이 코딩 이론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밍 코드는 이렇게 보내는 코드에서 오류 탐지 기능을 추가한 송신 코드를 뜻하는데요. 이때 오류 탐지는 페리티 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트고, 이 비트 자체로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제 메시지를 전송할 때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가 되는데요. 먼저 1번, 2번, 4번, 8번, 그 다음에 16번 이렇게 2의 n승 위치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이런 남은 공간에는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 비트가 위치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74 해밍 코드라고 4개의 비트 메시지를 암호할 때 3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 걸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 메시지 비트와 페리티 비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총 7개의 비트가 사용되는데, 7개의 비트 구조는 다음과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에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고 나머지에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때 각각 페리티 비트가 담당하는 그 비트는 옆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그래서 P1 같은 경우에는 X3, X0, X2를 담당하게 되고, P2는 또 이제 3, 0, 1, 4 같은 경우에 2, 0, 1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담당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리 위치를 1번, 3번, 5번, P1이 담당하고 있는 게 1번, 3번, 5번, 7번이죠. 본위를 포함해서. 자리 위치를 이제 이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1의 자리가 0이 아닌 1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2의 자리가 1로 되어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4를 표현하는 자리가 1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같은 경우에는 111로 표현되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 1번, 2번, 4번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체크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 해당 XOR 연산을 진행을 해서 혹시 이 연산에서 연산 결과가 0일 시에는 정상이고, 만약에 1로 나오는 경우에는 비정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송해야 되는 코드를 두 번째 페리티 비트에 오류가 생겨 0으로 변경되어서 전송하는 경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에러 체크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연산 결과가 다음과 같이 0, 1, 0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C4, C2, C1 순으로 전송을 했을 때 2가 돼서 두 번째 자리에 에러가 났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형 부호입니다. 이제 선형 부호 같은 경우에는 NK 코드를 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N은 코드의 길이고 K는 차원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부호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매트릭스라는 것과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때 generating matrix는 일단은 예시로는 왼쪽 부분은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곱셈에서의 1과 같은 행렬을 뜻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되고, 오른쪽 P는 에러 수정 행렬을 에러 수정 행렬이 들어가게 됩니다.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P의 열과 행의 위치를 바꾸는 전위를 취한 후에 1에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단위 행렬인데 n-k 곱하기 n-k짜리 단위 행렬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는 단위 행렬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우측에는 에러 수정할 수 있는 행렬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를 통해서 이제 H가 생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는 생략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0과 1만 가지고 이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진수에는 마이너스 없어서 생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G를 통해 H가 나올 수도 있고 H를 통해 G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G와 H의 특징으로는 G와 H의 전위의 곱수를 취하게 되면 영행렬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H와 G의 전위를 곱해도 영행렬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G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부호 기반 코드 암호인 매글리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매글리스는 이제 대표적인 부호 기반 암호인데, 이때 원래는 이제 양자 컴퓨터 상에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너무 키가 크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글리스는 고파코드 부호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글리스의 그 암호화 과정과 이제 복호화 과정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제시되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키는 이제 랜덤한 아까 말씀드린 고파코드 공간에서 랜덤하게 뽑아내게 됩니다. 이게 생성자 행렬 G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43의 예시를 든다고 했을 때, 먼저 k 곱하기 k의 가역 행렬, 즉 여기 존재하는 행렬 s와 그 다음 n 곱하기 n 순열 행렬 p, 그냥 순서만 바꿔주면 p를 랜덤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고파코드에서 뽑아내서 다음과 같은 모양을 취하게 되고, s는 이런 모양, p는 순서를 바꿔주기 때문에 각 행마다 1이 하나인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개 키는 개인 키 GSP를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 SGP라는 순으로 곱해서 G'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K비트의 메시지 M을 암호화하게 될 건데, 이때 암호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가 만약에 1101이면은 이 메시지와 아까 생성한 이 G'의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에 일부러 에러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값이 0001, 0001, 002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에러를 추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도청을 하더라도 어디 위치에 에러가 추가되는지 알 수 없다면은, 그리고 이 에러를 제거할 수 없다면은 원본 메시지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에러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를 추가됐을 때 다음과 같이 0110.110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코드워드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코드워드를 다시 복호하기 위해서 먼저 P의 역행렬을 암호문 C 우측에 곱셈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P는 그저 순영 행렬이었기 때문에, 즉 순서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안에 들어있던 이 부분에 대한 그 웨이트를 변형시키진 않습니다. 즉 E의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에러에 대해서.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GP가 되는데, 이때 좌측 부분은 이제 MSG만 남게 되고 P와 역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우측은 E와 P 역 C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G에 해당하는 페리트 매트릭스 H를 사용해서 신드롬 디코딩을 통해서 그 해당 남아있는 100001111에서 어느 부분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에러를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P- 쪽에 E를 제거함으로써 우측을 제거하게 되고 MSG만 남게 되는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연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와 H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전위를 곱하게 되면 영행렬이 나오고, 원래는 영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행렬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연산을 취해보면은 H를 곱할 때 00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열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7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100001111의 7번째 자리에 에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자리를 비트를 전환시킨 0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수정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G는 구조적 특징을 활용해서 MS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G가 그 단위 행렬 꼭 무조건 단위 행렬로 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단위 행렬이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좌측 4개는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마치 1을 곱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저 MSG의 1000, 110에서 앞에 4개 1000은 1000이 MS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의 좌측 부분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곱하기 1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진행을 해보시면 MS가 100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G가 이런 형태를 띠지 않는다면 G에 역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G의 역을 곱해서 제거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시에서는 G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MS가 1000이고 S는 이제 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S의 역을 곱해서 원본 메시지 1101을 획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수학적인 것은 이제 선형 이진 부호라는 건데, 이때 이제 미니멈 웨이트가 D인 선형 이진 부호 NK는 최대 2분의 D-1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K는 이제 그 0과 1의 그 공간 좌표에서 K 선형 독립한 벡터들을 표현이 가능하고, 해당 K 벡터들은 K 곱하기 N의 행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제너레이트 매트릭스 G였죠. 그리고 코드 내의 모든 벡터들은 제너레이트 매트릭스 행들의 선형 조합으로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그냥 총체적 정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메시지에 고파 코드에서 나온 거 제너레이트 메시지랑 그 다음에 S랑 G랑 포함해가지고 코드워드를 생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워드 생성한 거는 페이트 체크 매트릭스로 오류 제거하고, 만약에 오류 없다면은 이제 그냥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오류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코드워드 C에 오류가 추가되어도 수정되는 건 아까 앞서서 보셨고, 고파 코드 G 같은 경우에는 G가 어떻게 보면 H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G는 꼭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S와 P를 통해서 G를 숨기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이제 G를 활용해서 암호문의 오류를 H를 통해서 수정하고 음원 메시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파 코드랑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고파 코드와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파 코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PPT부터 이 수식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설명을 해보자면 고파 코드는 다음과 같은 서브셋 L과 갈러필드 Q의 M승상의 T차 다항식인 GZ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GZ 다항식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G의 인덱스가 Z의 지수승으로 올라가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깔끔하게 시그마로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셋 L은 총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갈러필드상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 다항식의 요소를 알파로 넣었을 때 0이 아닌 모든 알파에 대해서 벡터 C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벡터 C는 아래 함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중요식들을 여기 뽑아왔는데 살펴보시면은 앞서서 정의한 T차 다항식 GZ가 있고 n개의 요소를 가진 서브셋 L, 그리고 서브셋 L의 G의 서브셋 L의 요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아닌 경우에 모든 코드워드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의를 보시면은 고파 코드는 아래를 만족하는 모든 벡터들 C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모든 C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결과부터 살펴보시면은 여기 밑에 부분 Z-A분의 1, 알파분의 1이 페리티 체크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 C는 코드워드가 되고 여기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는 신드롬 값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코드워드에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곱했을 때 신드롬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z-a분의 1이 제가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z-a분의 1을 오른쪽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를 살펴보면은 pz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앞에서 g는 인덱스가 그대로 지수승으로 올라왔는데 얘는 지수승이 하나 더 작습니다. 그건데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냐 한번 살펴보면은 밑에 식들을 따라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GZ는 최고 지수승이 T였고 P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T-1이기 때문에 Z의 T승과 Z의 T-1의 분수 형식으로 표현돼서 분모가 1차 지수승이 하나 더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분모를 없애주면은 네, 오른쪽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듈러 GZ를 행하는데 모듈러 GZ를 하면 왼쪽이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식만 남게 되고 Z-A를 왼쪽으로 옮겨주면 네, Z-A분의 1을 다음과 같이 최고 차항이 T-1인 다항식으로 표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Z-A분의 1을 다음과 같은 다항식인 PZ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Z-A분의 1을 PZ로 바꿔 씀으로써 저희 코드워드와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곱했을 때 올바른 코드워드와 페리티 체크 행렬이라면 신드롬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 Z의 J승의 개수, 즉 이놈들을 분리해서 쓰면은 네, 아래 식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딩 이론에서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페리티 체크 행렬 H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코드워드 C, 이 N개로 구성된 코드워드 C는 다음과 같은 Z-A분의 1에 대해서 신드롬 두 개를 곱했을 때 신드롬 값이 0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페리티 체크 행렬 H는 코드워드 C에 대해서 네, 여기 저희가 승주 씨가 앞에서 계속 설명한 요거 신드롬 값이 0이 되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H는 P의 요소들로 구성하게 되면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P의 요소로 표현하면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의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 PZ를 한 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네, 그래서 결과만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앞서서 곱합 코드를 서브셋 L과 GZ로 표현했는데 서브셋에는 요소들은 알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결국 P의 요소들을 저희가 정의한 GZ와 알파로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이렇게 마구잡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왜 표현해도 되는지는 Z-AI를 양변에 곱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곱해보면은 왼쪽은 1이 되고 오른쪽은 분모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도 1이 되고 최종으로 나오는 게 GZ, GA 인버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앞서서 합동이었고 제가 모듈러 GZ를 뒤에서 빼놨기 때문에 모듈러 GZ가 뒤에 있다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1은 1로 바이너리는 마이너스 1과 1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GA의 인버스 1을 H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정의한 GZ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걸로 아래식을 위의 식으로부터 아래식을 뽑아낼 수 있는데 살펴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GZ를 쓰고 얘는 G 알파를 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가고 T차당식인과 여긴 상수항 부분이 되면서 요거는 H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H로 가고 그래서 총 요 식과 같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위에 분수식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은 이 분모를 없애는 과정인데 얘가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G1만 남게 되고 G2는 요 T로 구성되기 때문에 G2의 Z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Z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이만 남기 때문에 위에 분수식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에 분수식을 다음과 같이 썼고 H를 쓰면서 요 식을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P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시면 GZ와 알파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HI는 G의 알파의 인버스 1이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G와 알파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의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 요소들은 이 Z의 개수에 따라서 따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 위의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PIT는 이 부분인데 최고 지수승인 T-1을 가지고 있는 Z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위의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Z의 최고 지수승을 갖고 있는 애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GT만 남고 오른쪽에 H를 곱한 다음과 같은 개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맨 앞에를 한번 살펴보면 PI1은 Z가 없는 상수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의 식들에서 상수항 부분만 살펴보면 얘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G2A 알파가 상수항이 되고 얘는 그냥 알파만 남고 이렇게 상수항이 돼서 이런 식으로 P에 대한 요소를 G의 알파와 GZ와 서브셋 알파로만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페리티 체크한 행렬 H는 다음과 같은 P의 요소로 구성되는 행렬임을 보였고 오른쪽에 P에 대한 요소는 G의 Z와 알파로 표현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곱합 코드를 정의했을 때 이 서브셋 L과 GZ만으로 페리티 체크한 H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페리티 체크한 행렬 H를 찾았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CXY로 깔끔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건데 딱히 필요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코딩 이론에 대한 정의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페리티 체크 행렬 H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암호 시스템에는 인코딩하고 디코딩할 생성 행렬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인코딩할 생성 행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워드 C는 이 메시지와 생성 행렬 뒤에 곱수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코드워드에 오류를 추가함으로써 이 코딩 이론의 성질에 따라 이 코드워드에다가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드 C로 구성되는 G도 다음과 같이 똑같은 성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H를 먼저 구함으로써 G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리와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고 간단한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서 생성 행렬과 페리티 체크 행렬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다항식 GZ는 최고 지수가 2인 Z제곱 마이너스 1을 사용할 것이고 서브셋 N의 요소는
총 9개인 서브셋 알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아 필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참고로 이 서브셋 라지 L에 사용될 후보군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의 곱합 코드를 가지게 되는데 오류 수정 능력은 2분의 미니멈 웨이트, 즉 t 곱하기 2-1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개만 수정이 가능한 곱합 코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곱합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는 G의 인버스를 H로 표현하기로 했고 P에 대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기 때문에 H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Z, G1, G2를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앞서서 GZ 다항식이 Z제곱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G0는 1이 되고 G1은 없기 때문에 0, 그리고 G2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P11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i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부분이 되는데 i에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에 1을 넣으면은 G1이 남고 여기는 A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앞서 정의한 t 값이 2였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넣어보면은 G2, A1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G1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G2는 1입니다. 그래서 i에 대한 요소만 남게 되는데 P1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은 알파, 그냥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H1이 이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늘어남에 따라 H의 인덱스도 바뀌고 얘도 점점 지수승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시면은 요거 P12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P12는 다음과 같은 요소입니다. 여기에 T를 넣었을 때 살펴보면은 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G2는 1이기 때문에 HI만 인덱스로 남아서 인덱스가 증가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H값만 증가하는 값으로 구성된 페리티 측량열 H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로아 필드를 그리고 앞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공간 내에서만 모든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넘어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파의 15를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찾은 페리티 측량의 행렬 H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나 살펴보면 H에 대한 요소만 알파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앞서서 H는 G의 인버스 1이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요소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1을 넣으면은 알파1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알파1은 그리고 앞서서 알파 지수승이 1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에 인버스 1이 되는 건데 이거를 갈로아 필드 상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동일하기 때문에 알파 8승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8승에 인버스 1이 되고 이것은 결국 알파 7승이 됩니다. 그래서 H1은 알파 7승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의 요소는 알파 8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을 찾아 나가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앞서 언급한 이 코드워드와 페리치 측량을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성질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9번째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를 한번 가져와 본 것인데 검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z-알파의 구승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고 이것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의 19승은 갈로필드 상에서 15, 16, 17, 18, 19이기 때문에 알파의 4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또 알파 4승을 갈로필드에서 찾아보면 1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것을 또 다시 쓰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z제곱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1과 마이너스 1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같으므로 다음을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른 이 페리치 체크열에 대한 요소와 코드워드를 곱했을 때 신드롬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페리티 체크열 H를 찾음으로써 바이너리 형식의 페리티 체크열 H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갈로아 필드를 찾아보면 되는데 얘는 알파 8승이고 알파 8승은 1, 0, 1, 0, 1, 0, 1, 0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모든 알파에 대해서 바이너리로 바꿔줌으로써 페리티 체크열 H를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생성행렬인 G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Z를 정의하고 서브셋 L을 정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생성행렬과 페리티 체크행렬 H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코딩과 오류 수정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생성행렬과 페리티 체크행렬이 어떻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갈로아필드 상에서 정의한 T차다 항식 GZ 그리고 갈로아필드 상의 서브셋 L에서 저희는 정의한 곱합 코드로부터 생성행렬 G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의 메시지는 생성행렬과 곱해서 코드워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곱합 코드가 수정할 수 있는 오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오류 벡터를 추가한 다음 그것을 암호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R 위치의 오류 벡터는 0이 아닌 수 1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오류 벡터 2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류 벡터 2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오류 위치의 그룹입니다. 오류 위치의 값은 0이 아닌 것, 즉 1인 곳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해당 오류 위치의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1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 두 가지 다항식을 정의합니다. 하나는 시그마 Z로 오류 위치 다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메가 Z로 오류 평가 다항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빅파이가 되는데 저희가 시그마와 비슷하게 얘는 시그마와 비슷한데 플러스가 아닌 곱셈입니다. 모든 요소들에 대한 곱셈을 이 시그마 Z로 빅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빅파이 여기는 시그마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항식들과 신드롬 값과의 상관관계를 사용해서 수신한 메시지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받은 암호문이 Y가 되는 거고 이 암호문은 사실 코드워드와 오류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페리티 체크인을 곱하게 되면 이 올바른 코드워드에 대한 값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항만 남은 다음과 같은 값이 신드롬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PPT가 잘렸는데 웨이트 R인 오류 벡터에서 이 오류 위치 다항식과 오류 평가 다항식 그리고 신드롬 값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됩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만 증명하면은 저희가 오류 수정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 가지만 증명해 보겠습니다. 네, 디그리 시그마 Z의 값이 R이라고 표현했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저희의 오류 위치 다항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류 위치에 대한 i에 있을 때만 z-알파를 곱한다는 건데 오류 위치가 있는 오류 네,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증명을 해보면은 오류가 있는 곳에서만 z-알파를 곱하는 것인데 오류가 5개 있으면 얘가 5번 곱해질 것이기 때문에 z의 5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그리 최고 지수승이 오류의 개수만큼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류 평가 다항식을 보시면은 오류의 개수 빼기 하나가 디그리가 되는데 네, 오류 평가 다항식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다릅니다. 오류가 포함된 오류가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곱하기 때문에 5개라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4가지만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값은 당연히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1이 되고 네, 최고차항이 오류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이 하나 적은 R-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핵심 다항식이 되는데 이거는 다 곱해봄으로써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류 위치 다항식과 신드롬 값을 곱하면 오류 평가 다항식이 나온다는 것인데 곱해보겠습니다. 네. 오류 위치 다항식과 신드롬 값을 곱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앞서서 얘는 빅파이로서 모든 위치의 오류에 대한 z-알파 값을 곱한 값입니다. 거기서 시그마이기 때문에 얘는 1차가 되고 지수승이 1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만 빅파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전달되고 시그마는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져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식이 오류 평가 다항식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드워드에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핵심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GZ도 알고 있고 시그마 값도 신드롬 값도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내야 할 식은 시그마 Z와 오메가 Z가 됩니다. 이제 곱하 코드를 사용해서 오류를 수정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한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오류가 수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낼 메시지와 생성 행렬 그리고 코드워드가 됩니다. 저희는 근데 여기서 앞서서 생성한 생성 행렬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서서 오류를 하나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5번째 자리만 하나 추가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수신자는 이 암호문에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네, 여기는 오류 수정 알고리즘 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별로 하나씩 따라가 보면 첫 번째입니다. 신드롬 값, 즉 받은 암호문의 신드롬 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받은 암호문에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곱하는 것인데 살펴보시면 저희가 받은 암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별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와 8번째, 9번째만 1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
정의한 패리티 체크능력 H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여덟 번째 인덱스, 아홉 번째 인덱스가 되고 얘네는 상수항을 차지했고 얘네는 지수가 1인 아이들의 개수였기 때문에 A8, A4, A10 더한 게 상수항이 되고 A의 7승, 1승 이거 지워졌는데 11승과 1승을 더한 값이 Z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갈로아필드 상에서 연산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1 플러스 알파 10제곱 Z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 8과 4와 10인데 A의 8은 1 플러스 알파 제곱입니다. 그리고 A의 4승은 1 플러스 알파고 그리고 알파의 10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면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A 사라지고 1 최종으로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1이 되는 것이고 알파 10승은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 알파의 7승, 11승, 1승만 더하면 됩니다.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의 7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의 11승은 다음과 같고 알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사라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알파 10승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저희가 방금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의한 핵심 다항식을 풀게 되는 것인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드롬 값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붙여주었고 시그마 Z의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그마 Z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저희가 R이 5, 6 개수가 되는데 R이 1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는 식은 시그마 제로 더하기 Z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Z를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밑에 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알파 10승에 Z제곱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0을 더하는 것과 같은데 오른쪽에 모듈러 Z제곱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항을 추가해도 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시면은 Z제곱승이 사라지고 네, 플러스 알파 10승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Z의 개수와 상수만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메가 Z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Z도 아래다가 1을 넣으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메가 제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는 오메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메가 제로를 살펴보시면 Z에 대한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파의 10승 시그마 제로 플러스 1이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다음 상수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10승 시그마 제로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풀어보시면은 시그마 제로가 알파 5승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파 5승을 곱하게 되면은 알파의 15승 플러스 1인데 앞서서 알파의 15승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플러스 1, 0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시그마 제로가 알파 5승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네, 여기 위에다가 알파 5승을 넣게 되면은 알파 10승 더하기 알파 5승이 되는데 이것도 갈라피드에 살펴보시면 알파의 10승은 1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 알파의 5승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는 시그마 Z, 여기에 시그마 제로를 넣어가지고 Z 플러스 알파 5승을 찾고, 오메가 Z, 오메가 ZW 제로가 1이기 때문에 네, 오메가 Z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하는 시그마 Z와 오메가 Z를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 위치를 찾게 되면은 이 시그마 Z, 오류 위치 다항식의 값이 0인 곳에 인덱스 번호가 오류 위치가 되는데, Z가 만약에 알파 5승일 때 이 시그마 Z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브셋을 저희가 살펴보시면은 네, 앞서서 저희가 서브셋을 보시면은 인덱스에 따라서 이 값이 지수승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이 알파의 5승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오류 값인데 저희는 당연히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오류 값은 당연히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치가 오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린 오류 값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Z5를 살펴보시면은 다섯 번째 위치가 1인 오류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송받은 암호문에다가 오류 벡터를 찾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플러스 해주면은 원래 코드워드가 다음과 같았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류 수정을 통해서 Y로부터 오류 수정된 코드워드 C를 찾았고, G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메시지 M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고파 코드를 사용해서 인코딩, 디코딩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알고리즘은 코드 기반 암호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공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쓰여져 있긴 한데 그나마 효율적인 것이지 이렇게 치명적인 공격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어택의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암호문 C에서 주어진 공격키 G'을 사용해서 원문 메시지 M을 복구합니다. 여기서 개인 키를 찾거나 그런 과정이 아닌 암호문에서 바로 메시지를 복구하는 공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우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다음 장에서 이그젠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은 n비트의 길이 암호문, 저희가 받은 암호문에서 k비트의 벡터 ck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격이 성공하려면 이 k비트의 랜덤 벡터를 선택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벡터들만 골라야 공격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은 인덱스 컬럼에 대해서 똑같이 이 생성 공개키로부터 똑같이 새로운 매트릭스를 뽑아냅니다. 이때 그 새롭게 뽑아낸 매트릭스는 인버티블 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암호문에서 임의로 몇 자리를 뽑았을 때 그 자리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인덱스 컬럼에 맞춰서 공개키를 새롭게 행렬을 뽑았을 때 그것 또한 여기 존재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과 같은 식의 weight가 t와 같거나 더 적은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반복 수행합니다. 그리고 앞의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원본 메시지가 복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이그젠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흥주씨가 맥앨리스를 설명한 행렬들을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어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신한 암호문에서 K개의 비트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 만에 이 공격이 성공했는데,
아무래도 미니 함수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암호문의 위치가 되고 저는 이 부분만 피해서 요것과 요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1, 2, 3, 6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공개 키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공개 키가 그래서 이 인덱스에 따라서 물론 새로운 생성형의 GK가 다음과 같이 찾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인버스를 구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번째 수식인 방정식을 한번 이것도 온라인 계산기로 해봤는데 C가 이것이 되고 CK, GK, 인버스의 G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해보면은 웨이트가 1인 경우에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T와 같기 때문에 3번도 통과해가지고 앞에 조건이 다 만족해서 원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게 해가지고 두 번만에 찾을 수 있었는데 원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크기의 곱합 코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파 코드랑 ISD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NIST에 올라와 있는 부호 기반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드 진행해서 총 64개에서 26개가 나왔고 이 중에서 코드 기반을 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클래식 메갈리스는 이제 초기 코드 기반 암호 메갈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초기 메갈리스는 이제 원웨이 초즌 플레인 어택으로 설계를 돼가지고 그래서 코드워드가 랜덤하게 선택됐을 때 공격자가 암호문과 공격키로부터 코드워드를 찾아내기 어렵게 설계를 했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공격자가 임의로 수정한 암호 텍스트를 보내서 수신자 반응을 확인하는 공격에 대해서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고자 개선을 시켜서 클래식 메갈리스라는 걸 생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롬어택이랑 그 다음에 또 IND CCA2를 보장하는 캠으로 이제 변화를 해서 보안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메갈리스의 가장 핵심은 이제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크는 이제 빅 플리핑 디코더 이용해서 복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QCMDPC 코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메갈리스 같은 경우에는 고파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 플리핑 코드를 이용을 해서 어디가 뭐 틀린 건지 뭐 어떤 건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 총 3가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각각 이제 보안 레벨에 따라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TS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갈리스에서 NearDR이라고 이것도 다른 복호화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코드 길이가 증가하거나 암호문 길이가 매우 미세하게 증가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현상에서 제설계 없이 매개문서의 조정만으로 보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고파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약간 변형된 고파 코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이크랑 같이 135 수준의 3가지 보안 버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HQC는 이제 Q사이클릭이라고 순환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IND CCA2 보안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 3가지 버전의 보안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RQC도 HQC와 비슷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저 부채는 공격에 대한 내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롤러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1에서 냈던 3가지인 이제 랭크랑 레이크랑 로컬을 통합해서 만들어서 총 3가지의 이제 보안 레벨을 각각 출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IND CCA2 PK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ED Acrec 같은 경우에는 임시 키를 사용하는 LED Acrec과 롱텀 키를 사용하는 LED Acrec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임시 키는 이제 IND CPA 1버전을 보안을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은 이제 짧은 메시지를 사용하는 대역파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IND CCA2 보안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메갈리스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인텔 느쿠에서 돌렸을 때는 다음과 같고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호한 성능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라즈베리 파이는 앞에 나머지 7가지 결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한 10배 정도의 성능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진 않고 그저 한 번씩 확인하는 의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TS 캠이고요. 그 다음에 HQC, RQC, 롤로, LED Acrec 등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 결과와 이제 각각 코드에 대한 그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가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QCMD PC랑 QC를 사용한 것들이 되게 성능이 되게 좋고, 그리고 클래식 메갈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고파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고려대에서 발표했던 NIST 라운드 2 고파 코드,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